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가 이런 거죠. 이 얘기 자체가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나는 왕이 되고 적어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랬다고 하더라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진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은 논어에는 없어요. 맹자가 처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누가 왕이고 또 동시에 누가 신하인가? 어떤 사람이 신하가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조금 드렸는데 그 전국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주나라가 명목적으로만 존재하고 천자만 왕자를 붙였었는데, 그러니까 왕도 정치는 이런 거예요. 천자만 붙일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모든 제후국들이 가졌을 때, 오히려 맹자는 너네 왕이라고 칭하는데 왕이 진짜 뭐지? 왕이 행하는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 줄 알아? 라고 반문을 하면서 정치학을 재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인민주권의 시대다, 민주주의 시대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민주주의야? 진짜 어떤 뭐 파퓰리즘을 통해서 표를 많이 가져가면 그게 민주주의야? 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가짜뉴스 막 해갖고 사람들 선동해서 인기 끌고 표 많이 받으면 이게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오히려 민주주의가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 전국시대의 모든 제후국의 왕들이 왕을 다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스스로 왕자를 붙였을 때 왕도 정치가 뭐야? 라고 이제 맹자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학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양나라 효왕을 만났을 때 양효왕이 자,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책을 갖고 오셨지요? 그럴 때 아주 일갈하면서 왕께서는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하필 완리죠.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리가 당대의 맥락에서는 사리사욕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리자가 설문해자에서 보면 벼화자에 칼 도자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를 베서 이게 탈곡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한 유용성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민과 리민은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맹자가 왜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리에 대해서 질문하는가 라고 이제 맹자 첫 장에서 말한 것. 이걸 우리가 의리지변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자는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한다. 의와 리는 다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의리지변이라고 해요. 그건 결국 그 당시까지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치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리가 아니고 의여야 해 이렇게 막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 전까지의 정치 철학의 테마를 바꿨고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왕을 다시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 지금 우리가 좋은 정치가 뭐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어? 저 정치학과 갈래요. 도대체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우리나라 정치 내가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치학이 뭔지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정치, 이게 폴리틱스의 번역어라고 했고 원래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한자씩 썼어요. 정자 따로, 치자 따로.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적어도 춘추 시대 혹은 춘추 이전의 시대에는 덕, 법, 형, 정, 사, 전, 예 이런 단어들이 지금 다 우리가 정치라고
우리가 정치라고 표상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함께 정치를 구성했죠. 이때 덕은 군주는 정말 인품이 훌륭해야 해 이런 거죠. 법은 어떤 진짜 조목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조목. 당연히 형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지키게끔 하는 강제수단 이런 거죠. 감옥도 있을 수 있고 곤장 몇 대를 쳐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려면 정치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허울뿐인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요 정치 정자에서 쓰는 이야기고, 이 사자는 행정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런 건 다 관습법 같은 거죠. 이 모두가 다 정치의 영역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어에서 이제 춘추 시대에 이제 공자님이 논어는 결국 공자와 공자 제자 혹은 공자와 당시의 정치가들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인데, 그러니까 문답이에요. 근데 주로 질문이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문인, 인이 뭡니까? 문정, 정이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요? 그런데 공자님은 그럴 때 정치란 바를 정자다, 바로잡는 거다, 바르게 하는 거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나라의 그런 봉건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자님이 생각했었던 늘 흠모해 마지 않았던 주공의 나라, 문왕과 무왕의 나라, 문왕과 무왕이 세운 주나라의 정치 질서, 봉건 질서를 그게 이제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우들들이 제후가 되고, 또 그 제후의 아우들들이 이제 대부가 되어서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핏줄을 나눈 형제의 그런 우애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어떤 걸 떠올린 거죠. 그래서 논어에 이제 제가 대표적인 문정 중에 유명한 문장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개강자 대부예요. 노나라의 대부. 실권자였죠.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란 정자 정야,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소리정 숙관부정, 그대가 몸소 정을 실천하면 누가 감히 정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제경곤, 이거는 이제 춘추시대 때 굉장한 강국이었죠. 제황공의 어떤 후손이니까 제경공이 또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공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도 8글자로 됐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은 군답고 신은 신답고 부는 부답고 자는 자답고.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나가면 여자는 여자답고 며느리는 며느리답고 뭐 엄마는 엄마다워야 한다. 친구들이랑 제일 처음에 동양 고전 공부를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나라의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형제지간의 우애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정치를 꿈꿨던 거죠. 근데 맹자 시대에 와서, 전국 시대에 와서는 정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는 이러다가는 정말 큰 나라 사이에서 일촉즉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맹자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보존할까요?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요?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탑2인데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정치의 사활이었던 나라도 있고, 아까 양해왕처럼 옛날에는 막 땅덩어리도 컸고 대국이었는데 이제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고 싶죠. 어떻게 하면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제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나라는 천하를 통일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웃 연나라를 쳐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웃 연나라를 지금 쳐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다 질문이 다 달랐어요. 오히려 질문은 다 달랐는데, 그러니까 논어는 보면
질문은 다 같아요. 내치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나라 잘 다스리려면 내가 우리나라 실권자야. 어떤 정치를 펴야 잘 다스립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맹자를 보면 제후들의 질문이 다 달라요. 그만큼 역동적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공자님은 제후들이 질문은 똑같아도 대답하는 방법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맹자는 거꾸로 제후들의 질문은 다 달랐어요. 나라의 사정들이 다 달랐으니까. 그런데 답은 똑같았어요. 왕이어야 합니다. 왕도를 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춘추 시대를 이끌어 왔었던 패자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나마 제황공 같은 진문공 같은 천자를 대신하는 패자가 있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 힘이 있는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가 무서워서 국제 질서에서 분쟁이 없어져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미국이 아니라 나도 세계의 경찰이 되고 싶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힘을 기초로 하면 누구나 힘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진 이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패자가 아니라 왕자여야만 좋은 정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조그만 나라인데 살아남고 싶어? 왕도를 펼쳐. 너 천하의 주인이 되고 싶어? 왕도를 펼쳐. 너 옛날에 국력을 찾고 싶어? 왕도를 펼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왕패지변이라고 하거든요. 또 왕과 패는 똑같은 현실의 실권자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순 같은 왕은 본투비 인자라는 거예요. 본투비. 그리고 이제 요순, 우탕, 문무 이렇게 되잖아요. 탕임금과 문왕 혹은 무왕, 은나라의 시조와 주나라의 시조는 본투비는 아니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왜 일신, 우일신 이게 탕임금의 목욕탕에 새겨진 글씨잖아요. 매일매일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탕임금이나 무왕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패, 춘추 시대의 실권자, 제황공이라거나 진문공이라거나 그 초장왕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는 타고난 본투비 인자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덕을 쌓은 것도 아니고 마치 자기가 인이 있는 것처럼 원문을 보면 가면할 때 이 가짜를 거짓 가짜를 쓰거든요.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인자가 아닌데 인자의 가면을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인자인지 착각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자에서 왕패지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맹자가 이 왕자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서경에서 가져오거든요. 왕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동양 고전의 텍스트가 요나라, 숨나라의 역사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서경이에요. 우리가 사서 삼경 할 때 삼경이 서경, 시경, 역경이잖아요. 역경은 주역이고 시경은 가장 오래된 노래, 연애, 그 노래집이고 서경이 역사책인데 거기 보면 왕도 탕탕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는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왕도를 가져오는데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그 천하가 천하위공이 천하는 공적인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자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천자인데 천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자인데 천하는 뭐냐면 하늘이 내린 백성과 강토의 총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 이런 것과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 물론 그때도 그
인간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인간과 동물, 식물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땅과 이게 하늘이 공평하게 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옛날에 성왕들은, 그러니까 왕들은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이 천하 자체가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도 공적인 거고, 밭도 공적인 거고, 나무도 공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천하의 강토는 뭐 땅, 숲, 밭, 강 이런 게 다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을 앞세웠으니 공을 실천하여 천하가 태평하였다. 그래서 이 태평은 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의 천하인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이 기본적으로 이제 음양으로부터 또 시작이 이제 음양의 교대로 이제 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족속만을 기르려고 해서가 아니고 감로가 내리거나 때맞추어 비가 오는 것은 때맞추어 오는 비를 우리가 호우라고 그러죠. 그것은 어떤 사물 하나만을 편애해서가 아니다. 만백성의 주인은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하지 않는다. 만백성의 주인, 왕이에요. 이때 여기서 천하는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너무나 위대해서 만물을 낳아도 그 만물 전체를 자식으로 삼아 속박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해주어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천하 공사상이거든요. 이게 여시춘추의 귀공, 공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의 구절인데, 그래서 만물은 모두 은택을 입어 햇볕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이 곡식을 또 사람들이 먹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천하 위공 사상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가셨을 텐데 중국 여행 가면 곳곳에서 현판 이런 데 가장 많이 붙여지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천하위공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고대는 이 천하위공의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이제 요순우탕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체이기도 했지만 이게 실존 인물이냐 전설상의 인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적인 운행을 담지하는 주체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 이전에 이 공사상을 체현한 인물인 거죠. 이걸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사상에 입각해서 왕도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제 맹자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양해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양해왕이 나는 진짜 열심으로 백성들의 민생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A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야말로 정말 민생과 관련해서 내 정책이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B 정당의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내 인기가 없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보 100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50보 100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둘 다 왕도를 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50보 100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도 정치는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니? 라고 양해왕한테 반문하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원문도 썼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철을 어기게 하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문은 불가승식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농사철에 전쟁이 끌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했죠? 압록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이게 요동정벌 막 최영이 주장해갖고는 이게 간 거잖아요. 근데 압록강 막 불어갖고는 이제 못 간 건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때 요동정벌 자체도 이제 막 하여간 반대가 이제 많았지만 내부에서
언제 끌고 갔냐면 파종하기도 전에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성계도 일단 추수라도 한 다음에 가자.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남겨놓고 온 가솔이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그래야 보급로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수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전쟁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철을 엉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막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안 해줘도 돼. 다만 농사철을 어기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곡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또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게 하면, 약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택이에요, 택. 연못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은 그물로 싹쓸이하게 잡지 않으면 적절할 때 적절하게 잡으면, 그러니까 곡식도 있으면 가끔씩 단백질 보충하려고 할 때 큰 고기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놓치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또 살림. 이 살림도 끊임없이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우리가 제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나무가 크게 자라기 전에 마구 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도끼와 자기를 가지고 제철에만 살림에 들어가게 하면 제목을 다 이루다 쓸 수 없으니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다 써도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곡식, 물고기, 자라를 이루다 먹을 수 없고 제목을 이루다 쓸 수 없어야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생상사거든요. 그러면서 양생상사의 무관이면, 양생상사의 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양생상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게, 왕도가 특별히 뭐를 유의를 해서 왕이 뭘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땅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이거는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유지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공유지를 잘 돌보기만 하면 공유지는 우리한테 충분히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물자를 우리한테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고 전쟁에 끌고 나가고 이것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더 민생 정치를 펴느니, 아니 저 사람이 더 잘 펴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50보 100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전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을 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뽕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뽕나무를 심어. 뽕나무를 심으면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죠?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실크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크는 누가 입냐면 귀족이 입는 게 아니고요, 노인들이 입는 거예요. 노인들은 추위를 타기 때문에 노인들은 따뜻한 비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빌리지에서 성 바깥에 있는 정말 농사를 짓는 땅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정책의 임무인 거죠. 혹시 그 정도전의 개혁이 바로 토지 개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그 귀족 정치가 귀족 정치여서 문제가 아니고, 귀족들이 대귀족들이 엄청난 토지 변병을 한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백성들의 땅을 다 빼앗아 갖고는 자기 땅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이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라고, 사대부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토지 개혁 같은 건데, 해방 이후에 잘 안 됐죠. 우리는 계속 그 토지라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전법에 배당받은 땅에서 뽕나무를 심으면 이제 50대 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80 정도 되면 이제 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70 정도 된 사람은 이제 고기를 먹어야지 돼요. 에너지를 쓰려면. 그 다음에 101항에 밭을 일굼에 있어서 그때를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 식구들의 집이 가히 굶주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뭐예요? 학교에 가서 예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예절을 지키면서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정치, 평화로운 정치는 길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어려우면 자기 것 좀 나눠주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호구지책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맹자는 지성인은 호구지책이 해결이 안 돼도 인간다운 삶을 항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전제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공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네 사전을 하는데 늘 사람들은 이 공전을 먼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공전을 갖고 와서 이제 이 공전으로 세금을 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왕도 정치를 이야기할 때 맹자에서 여민동락이나 여민동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그 문장에서 우리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문왕의 동산은 이때 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냥터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건데 사방 70리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지 않았지만 꼴배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꿩 잡고 토끼 잡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냥을 하는 등 백성이 문왕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문왕의 동산인데 누구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문왕의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우리가 벨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막 다니는 꿩과 토끼를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면 그게 문왕의 거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한평생 집이 없었대요. 전세를 살았는데 오랫동안 이사를 안 가도 됐던 거죠. 근데 그 자기네 집에 그 전세 살았던 집의 앞에 경치가 좋아갖고는 늘 산과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창을 통해서 사시사철 이 변화를 봤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평생 동안 살았대. 그럼 이 집이 주인 집입니까? 제 집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왕 거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백성들이 문왕의 동산에서 꼴배고 나무하고 또 꿩 잡고 토끼 잡을 수가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왕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거는 공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맹자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야? 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천하 위공의 사상을 체득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왕도 정치는 양생 상사의 무감이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나 나를 낳아준 부모를 봉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르는데 유감이 없으면 그게 왕도의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양생 상사가 이제 항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항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요 생활임금이라고 해도 최저생계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생활을 최저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안 된다고요. 맹자는 사람이 최저로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이를 먹으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야 되고 좋아하는 뭔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항산이에요. 그걸 뭐 생활임금이라고 부르든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항산이 있어야 되고 항산이 있어야 항심 내가 일정한 인간다운 마음 같은 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항산은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물을 때
기본적으로 맹자는 이게 천하위공 사상이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이건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이나 강, 하천, 못 이런 게 다 왕 거란 말이에요. 제후 거, 실력자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자를 짓고, 압구정 같은 정자를 짓고, 또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 당시에 전국시대에는 그걸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게 짓고, 혼자서만 즐겼던 거죠. 방탕하게.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공유지라고 생각하고, 공유지를 백성들이 함께 가꾸면 얼마든지 항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분배나 공정이 전 세계에 불평등의 화두가 된 거는 지금의 전 세계의 생산력이 이렇게 굶어주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굶어주는 애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한쪽에는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리고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한쪽에는 몇백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데 한쪽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면 맹자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유지는 풍요롭고 함께 가꾸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양생상사의 무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서방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어요. 이렇게 묻죠. 맹자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나도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여자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맹자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으면서 나오는 단어가 측은지심 같은 거예요. 그 제사에 쓰기 위해서 소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이제 죽을 줄을 아니까 막 고고고 곡소 그러니까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 소의 울음을 들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제선왕이. 그래서 소를 낳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제사를 지내지 말까요? 그랬더니 소를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찌찌하다, 소가 아깝구나,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찌찌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왕께서는 그 소가 사지에 끌려가면서 우는 소리를 듣고 차마 걔를 사지로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참아하지 못하는 불인 인지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차마 엠번방 같은 짓을 하지 못해. 내가 너무 애인이 헤어지자고 그래서 화가 나도 애인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건 정말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지금은 막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맹자는 제선왕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그 순간에 네가 느꼈던 차마 그걸 도저히 내가 봐주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찾았어요. 그 측은지심에 기초한 그런 어떤 정치를 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인에 기초한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 정치학의 특징은 좋은 정치의 기초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왕도 정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마음에도 있는 착한 싹, 어떤 기호, 그게 사단이거든요. 단서. 지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바로 요순같이 타고난 그런 인품,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 하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순간에 네가 갖게 됐던 그 마음을 확장하면 이게 측은지심.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로 그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네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네. 십이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칠의지심은 인지다냐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의 기초요. 수호지심은 의의 기초예요. 이게 맹자판 정의란 무엇인가거든요. 그러니까 맹자한테 정의는 무엇입니까? 할 때 수호지심인데, 수호지심을 키우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떳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염치 이런 거죠. 아무도 안 보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서 몰래 무슨 짓을 했어. 나는 알아. 그런 부끄러움. 오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예요. 다른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못했을 때 갖게 되는 분노인 거죠. 그게 의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양지심, 그야말로 사양하는 마음, 겸양의 마음. 이게 예의 기초인 거죠. 그 다음에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제선왕한테 여기서도 이제 불의와 불능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는데 자꾸 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왕도 정치를 못하는 건 네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네가 하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제선왕이 그랬잖아요. 저도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왕도 정치를 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일찍이 아름다운 정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요순우탕 문무를 소환하는 거예요. 논어에는 요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서 요순우탕 이런 사람들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맹자라는 텍스트는요, 정치학 텍스트인데 맹자의 정치학을 구성하는 백그라운드는 역사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맹자는 역사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책학으로 좀 다른 방식이지만 요임금에 관한 스토리, 순임금에 관한 스토리 이거 다 썼단 말이에요. 요임금은 어떤 임금이야?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지 못하고 치수가 안 돼갖고는 이런 걸 홀로 근심했어요. 이게 또 근심. 이게 되게 중요해. 홀로 근심해서 치수를 해야 되겠다. 황허강의 범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뭘 했어요? 그걸 하는 임무로 순을 발탁했어요. 그게 요임금의 왕도는 바로 이거야. 근심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나 홀로 근심했다. 그리고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좋은 신하를 발탁했어요. 그러면 순의 왕도는 뭐야? 대효야. 의붓 어머니와 의붓 동생이 온갖 폐악질을 해도 정말 효와 재를 실천했어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또 남동생한테 우애의 정을 다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서 28년간 묵묵히 일했어요. 그리고 맹자는 순의 특징을 다른 사람의 선함을 취하지 않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임금이 한나라의 시조고 탕이 은나라의 시조, 문무가 준나라의 시조잖아요. 실제로 우하고 후식 다 순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우는 바로 치수를 한 거죠. 8년 동안 자기 집 앞을 3번을 지나쳤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좋은 건가? 이렇게 되면 워커홀릭인가? 우임금 워커홀릭이에요. 그런데 워커홀릭이 천하의 공공을 위하여 워커홀릭인 거죠. 그러니까 땅이 나왔잖아요. 그럼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땅에는 뭘 심으면 좋고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후식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게 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본을 제시하는 거야. 왕도 정치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양생 상사의 이게 무감이면 왕도 정치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왕들과 이런 왕들의 업적을 소환하고 이걸 역사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면서 왕조 정치의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탐왕과 무왕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본투비가 아니고 실천했다. 일신올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문명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웃, 오랑캐, 부족에게. 그래서 이 정치가 발일 정자인데 이걸 정벌하다고 할 때 이 정자를 이게 다 이제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웃 나라에게 문명을 전파한 그런 사람으로 맹자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맹자 이후에 모든 지식인 혹은 사대부들 혹은 모든 정치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선우후락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식인의 에토스예요. 내가 지식인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가지식인. 유가지식인은 도가지식인은 이렇지 않아요. 도가지식인은 이렇지 않은데 적어도 유가지식인은 우자, 근심한 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아파야지 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잠을 잘 수 없어야 돼. 내가 따뜻한. 근데 이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만약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면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가도 많은 부모들이 나는 따뜻한 방에서 고등장에서 등 피고 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 이런 게 천하 만물의 군주라고 하는 왕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앞서서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 즐기는 건 가장 나중에. 이게 선우후락이고 이게 없으면 육아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치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 가장해서도 안 돼. 그럼 패자야, 패자. 이게 타고나거나, 근데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없겠지. 타고난 성자가. 적어도 실천해야지 돼.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이야기할, 3강에서 이야기할, 다음 주에 이야기할 사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테마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맹자의 핵심이죠. 어떻게 군주가 되는가. 그러니까 요임금의 업적 중에 하나가 수를 발탁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양이에요, 선양. 그러면 순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순임금도 우임금을 발탁했어요. 이것도 선양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순의 아들에게 순은 물려주지 않고 우임금한테 주려고 하니까 우임금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때는 임금이 아니고 순의 신하한테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우임금한테 간 거야. 순의 아들한테 가지 않고. 이게 천심은 민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은 물을 찍었어. 둘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돼? 백성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의 똘똘한 제자 하나가 물어봐요. 근데 우임금은 아들한테 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 다 순임금의 신하였거든요. 우는 익한테 주려고 했고 우의 아들이 개예요. 그런데 우 다음에 우를 계승한 게 이게 아니고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맹자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러니까 맹자의 똘똘한 제자 만장이 이상하지 않냐. 그럼 이때부터 그러면 왕의 계승의 패턴이 바뀌었냐. 이제 아들한테 주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하는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가 순한테 준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준 건 누가 줬어? 하늘이 줬다. 근데 하늘은 뭐야? 천심은 민심이다. 그러니까 맹자 제자가 물어봐요. 하늘이 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냐? 순한테 갔다. 우한테 갔다. 그 다음에 익한테 가지 않고 개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아들이 아니라 덕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요거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제 선양이 물어봤어요. 탕임금이 거를 유배 조치하고 무왕이 주를 벌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선양이 신하가 자기 군주를 시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이라고 합니다. 이때 잔자 우리가 뭐 잔인하다 할 때 잔자고 적은 이게 우리가 이제 도적할 때 이제 적자인데 그러면서 저는 거리나 주라고 하는 이 도적 같고 잔악한 사람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군주를 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맹자의 역성혁명이에요. 진짜 판을 바꾸는 거죠. 불판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여기서 삼겹살 구워서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그 왕은 누가 왕이 되는가의 이제 테마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그 선왕 같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술루탄 같은. 근데 그거를 요약하면 선후불악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천하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화 이야기도 해야 하는 거죠. 원래 왕은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신하였다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임금의 신하가 되는 것도 수는 정말 필보였단 말이에요. 밭에서 농사를 짓는 정말 평범한 농사꾼인데 소문이 나는 거야. 뭐냐면 정말 그거 있잖아요. 그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런 것처럼 이 계모와 의붓 동생이 아무리 빼앗지를 쳐도 얘가 너무나 항심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야 저거 정말 하늘이 있는 효자야. 이렇게 이웃이 칭송하는 말이 발없는 말이 천하를 가서 요임금 뒤에 들어간 거야. 얘야말로 정말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발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 정치에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 그런 왕과 그런 신하가 함께 하는 거예요. 파트너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조선시대 역사 보면 왕권과 신권의 다툼 같은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맹자의 아이디어는 신하가 됐다가 연리를 하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점점 확인이 되면 그 사람 다음번 이제 임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잖아요. 아들한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더 고민이 된 거예요. 일단 사대부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 사대부냐면 육아 지식인은 출사, 요 사자는 벼슬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선비산이 원래 이제 선비는 이제 뭐 글 읽는 사람인데 지식인인데 내가 지식과 경륜을 쌓는 이유는 선후불악의 어떤 마음을 갖고 천하의 평화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출사예요. 출사표할 때 사자죠. 이게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를 보면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세상에 도가 없으니까 나는 나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후불악 이런 거죠. 세상에 도가 없으니까 나는 나아간다. 공자. 그래서 나는 나를 팔려고 한 사람이다. 출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발탁해야지. 눈 밝은 왕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발탁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나를 발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경륜을 펴야 하는 게 육아 지식인의 사명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로도 이제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전부 다 도가 지식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도가 지식인들은 뭐 노자 장자 다 니네가 벼슬 하려고 나가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아 지식인들은 벼슬을 하는 건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벼슬을 해야 의의가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문장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거 진자가 말한 건데요. 네, 산은 불가의 불홍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임중이 도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어떤 에토스와 파토스가 육아 지식인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벼슬 해야지 사대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훌륭한 왕도 있지만 훌륭하지 않은 왕도 있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왕인데 나를 안 불러. 훌륭한 왕이 내가 준비된 나를 부르면 제일 좋아. 매칭이 딱딱 돼. 근데 그러지 않아. 근데 훌륭하지 않은데 나를 불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불렀는데 내 말을 듣는 척만 해. 그러면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육아 지식인들, 특히 맹자 시대에 맹자와 같은 육아 지식인들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맹자 정치학에서는 왕은 어떤 왕인가 못지않게 사대부 신하의 정치는 어떻게 신하의 정치가 펼쳐져야 하는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거죠. 우리가 흔히 오윤, 이것도 맹자가 이야기한 건데, 예, 군신유의잖아요. 부자유친이고 군신유의인데, 이게 이 의는 군신 간에 마땅한 예전, 예의 이런 건 뭘까? 어려워요. 그런데 맹자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왕은 그러니까 아주 기계가 높고 목이 빳빳한 신하였어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게 왕들이. 하지만 적어도 그런 자세를 견지했죠. 이게 불소지신이라고 하거든요. 감히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그런 신하인 거예요. 적어도 육아지식인은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다른 두루 달자 보편적으로 존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고 벼슬이고, 하나는 치고 나이고, 하나는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정에서는 벼슬이 높은 사람이 존귀한 거다. 향당에서는,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보면 학렬이 높아야, 이게 그 학렬이 높은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걸 존경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조정도 아니고 향당도 아니고, 이게 집안, 지역도 아니고, 보세 장민, 이건 뭐냐면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거죠. 장자가. 이렇게 하는 데는 덕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자 같은 사람은 작이나 치는 아니지만 덕과 관련해서는 으뜸이야. 존중받아야 해. 그러니까 군주가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덕자인 신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게 선고초려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신하를 얻으려면 얻어야 천하를 경륜할 수 있고, 좋은 신하는 찾아가야 되는 거지 오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왕은 지극한 예를 다해서 신하에게 배움을 청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나아가고 언제 머무를 것인가, 이게 육아지식인의 최대의 난제였어요. 그래서 공자는 세상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맹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건데, 득지, 뜻을 얻으면, 그래서 내가 출사했어. 그렇게 되면 나는 좋은 정치를 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뜻을 얻지 못했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그럼 뭐예요? 독선이에요. 홀로 내 몸을 담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발탁하면 천하 사람들과 겸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을 담는 거예요. 좋은 정치를 펴서. 그런데 내가 발탁되지 못했어.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내가 나에게 정치를 피는 거죠. 나 혼자서라도 독선, 수신하는 거죠. 수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걸 보면 맹자가 얼마나 디테일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벼슬에 나아가는 경우 3가지, 떠나는 경우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좋은 건 군주가 예를 다해, 패백, 선물도 많이 보내니까 적절한 보수도 주고 말도 들어.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 그런 베스트야. 그런데 군주가 보수를 많이 주는데 말을 안 들어. 내 뜻을 채택하지 않아. 명예직만 줘. 그러면 떠나야 돼. 근데 이거는 제일 좋은 케이스였는데, 그 다음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경하면 그래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실권이 없어도. 근데 공경조차 하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3번째가 제가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임금이 도대체 내 나라에서 선비를 굶겨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벼슬자리를 주면 그때 그 벼슬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수준의 벼슬자리에 머물러서 호구시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건 그냥 고용만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아까 요수노탕 했던 것처럼 맹자가
백이, 이유, 유하의 공자 같은 또 역사 속에 나오는 신하의 그 케이스들을 또 분석해요. 그래서 백이는 청렴한 신하였고 이유는 스스로 천하를 경륜하는 걸 자임했거든요. 누가 임무를 줘서가 아니라 정치 임무를 스스로에 자임한 거죠. 유하에는 군주는 군주고 나는 나야. 나쁜 군주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화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낮은 벼슬을 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유하에는. 예, 이랬던 사람이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런 사람이 유하이고, 그리고 이제 공자는 시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중은 적절하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음악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다가 마지막 소리가 딱 종결되는 것까지를 합쳐서 집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자는 가이소, 떠나야 하겠다, 출처잖아요. 여기서는 도저히 있지 못하겠다 그러면 쌀 씻고 밥 해 먹으려고 하다가 밥도 안 치고 막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는 천천히 떠났고, 있을만 했을 때는 있었고,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물렀고,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갔다. 이렇게 썼네요. 속부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시중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 나아가야 할 때인가, 물러설 때인가, 이거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늘 적절한 처신을 한 게 공자였다고 맹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자를 본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했던 게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가, 이제 이런 테마로 제가 이제